심순의 가벼운 인사. 202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동아 당선작입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훈이가 소희 집에 들렀습니다. 학교에 빨리 가자고 소희를 재촉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리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훈이가 부르기 전에 먼저 나온 일 없는 소희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왜 그래? 몸이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아파? 아파트 현관의 센서등이 꺼졌다는 소희가 움직이자 다시 켜졌습니다. 훈이는 소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 근처였습니다. 발목 삐었어? 그런 게 아니라니까. 훈이가 쪼그려 앉아 고개를 아래로 기울이고는 소희의 슬리퍼를, 즉 소희의 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희가 답답하다는 듯 한 걸음 내딛자 그제야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희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떠 있었던 것입니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예요. 맞아요. 참 오지 않을 것 같은 2020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니까요. 앞에 이렇게 10몇 년 이렇게 계속 1이 있었잖아요. 2로 바뀌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이거는 저희는 거부감은 아실 텐데 1000단위가 1900으로 시작하던 그 날짜가 2로 바뀌었어요. 밀레니엄 시대가 딱 개막했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네. 난리도 아니었죠, 전 세계에서. 지구가 종말에 온다고. Y2K. 전 종말의 해에 태어났네요. 소름. 와. 아직 살아있어.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지구의 종말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쵸. 네. 제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건데, 그 일본은 이제 피처폰을 쓰는 세대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유저들이 남아있는데, 해가 지나면서 그 피처폰 OS가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달력이 2019년까지인 거예요. 2020년까지 피처폰을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날짜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Y2K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종말이 온다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이 기분이 좀 이상해요. 2020년 하면 뭔가 미래틱하고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도 있을 정도로. 그런 만화가 있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전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거는 마크로스 세계관에서 우리는 우주로. 어쨌든 2020년입니다.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동화를 살펴볼 거예요. 오늘 할 작품하고 작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벼운 인사라는 동화고요. 심순이란 분이 쓰였습니다. 바로 줄거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친구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는 아주 친한 단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자아이가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발이 살짝 떠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공중을 허우적거리며 어떻게든 가려고 애쓰는 여자아이를 보면서 남자아이는 그녀를 위해서 이제 무거운 추를 달아줍니다. 네.
그래서 가라앉아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 있겠는데 자꾸 여자애는 떠올라요. 그래서 나중에 풍선처럼 끈을 매달고 다녀야 될 지경까지 옵니다. 하지만 여자애는 꼭 학교에 가고 싶었고 남자애는 그 여자애를 위해서 끈을 자기 몸에 묶고 여자한테 묶어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창문 밖에서 여자아이가 남자애를 부릅니다. 여기 어떻게 왔어? 라고 말한 남자애한테 이제 갈 때가 됐다고 얘기하며 아주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여자아이는 하늘로 붕 떠서 밤하늘 별이 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가벼운 인사의 줄거리입니다. 최근에 본 동화 있어요? 저는 가벼운 인사. 네. 가벼운 인사 말고 혹시 있나요? 기억나는 거? 옛날 거라도? 아주 오래된 거라도. 저희 제일 최근에 본 동화 하면 어린 왕자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동화로 쳐야 되나? 어린아이 때 보통 많이 보니까요. 실제로 심순 작가가 이 동화를 쓸 때 두 가지 왕자를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가 어린 왕자였고 또 하나가 행복한 왕자.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동화를 쓰고 싶었다고 하면서 썼다고 해요. 어린 왕자도 포함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동화 하면은 언젠가 동화 특집을 할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한번 잡죠 뭐.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5월 5일 특집으로 그쵸. 6월에 한번. 네. 동화라는 장르는 굉장히 짧고 아이들을 위해서 써가지고 단순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작품들이 꽤 있어요. 그게 제가 최근에 봤던 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제 아동도서를 읽을 일이 있어서 봤는데 좀 재밌게 봤던 동화 중에 하나가 조커라는 카드가 있어요. 얘기 들으면 뭔가 갑자기 조커 하니까 최근에 저희 조커 특별편도 생각나고 그렇죠. 네, 그러시겠 텐데 이거 내용은 뭐냐면요. 학교에 처음 부임한 할아버지 선생님이 있었어요. 애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조커 카드를 애들한테 나눠줍니다. 조커 카드 뭐라고 써있냐면 수업 시간 때 갑자기 춤추고 싶을 때 쓰는 카드. 학교를 빠져도 되는 카드. 선생님께 뽀뽀를 하고 싶을 때 쓰는 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사용 가능하고 그거를 쓸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조커 때문에 애들이 갑자기 막 조커를 써서 춤을 춘다든지 크게 웃는다든지 선생님한테 갑자기 뽀뽀를 한다든지 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걸 굉장히 싫어하지만은 그 담임 선생님은 그 카드를 계속 나눠줘요. 그래서 어느새 아이들이 그 이상한 카드를 잘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선생님께 뽀뽀를 해드리거나 다 같이 학교를 안 나오거나 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직접 조커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기도 해요. 교장 선생님과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쓰는 카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결국 그 선생님을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꼭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조커 카드가 있는 한 그리고 없는 한 언제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분이 은퇴하시는 걸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맨 마지막에 딱 그 교수님 그 선생님이 교실을 떠나는데 한 아이가 책상에 올라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은 시인을 위한 사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외치는 그 캡틴 오마이. 아닙니다. 어쨌든 동화 쪽으로 가면은 발랄한 상상력이 가능해요. 우리가 소설을 많이 읽고 좀 더 진중하고 진지한 분위기로 얘기를 했다면은 동화는 좀 더 가볍고 그 동심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동심이란 게 참 애매하죠, 사실요. 혹시
저는 이제 동화를 이제 보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보는 편인데 자습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유신하고는 동화 최근에 읽은 적 있어요? 최근에 읽었다기보다 어릴 때 어머니가 책을 이제 좋아하시고 이제 사주는 걸 좋아하셔서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많이 사주셔서 좀 읽었었죠. 뭐 왕자와 거지 같은 것도 읽었었고 이제 제비랑 거지 이야기였나? 그것도 읽었었고 강아지똥 같은 것도 읽었었고 어릴 때 좀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똥도 재밌는 작품이죠. 자꾸 동화 얘기를 하니까 짧으니까 줄거리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다룬 가벼운 인사라는 이 작품은 동화스럽지만 꽤 잘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혹시 친구를 잃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저번 화에서는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반드시 뭐 상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뭔가 상실을 했던 그 친구를 잃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만약에 안 했다면은 내가 한다면은 이걸 어떻게 글로 옮길 것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잃는 경험을 역시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역시 영웅전설 주홍 물방울이 아닐까. 와. 그 어빈과 말이 나오는데 둘은 소꿉친구로 한 마을에서 같이 모험을 시작하잖아요. 중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가 던진 단검이 몰라요. 마일이 어빈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마일을 짝사랑하던 여자애가 마일을 구해줬었죠. 그래서 중반부부터 그 함께 여행해오던 친구가 파티에서 이탈하고 크리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죽은 줄 알았던 친구가 후반부에서 다시 등장했을 때 그 경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경험 없이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컨셉이 확실해지는구만. 알겠습니다. 게임에서 확실히 그런 경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길러온 캐릭터가 갑자기 이제 스토리상 빠지게 되는 경우. 너무 과몰입 아닌가? 저도 좀 저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 난 슬펐는데. 파렌드 택티스 2라는 게임에서 믿었던 남자놈이 공감합니다. 파트 들어가니까 갑자기 트라우마가 믿었던 남자 캐릭터가 배신 때리고 안 나와가지고 저는 그런 게 가장 짜증나요. 제가 정말 애정을 하는 캐릭터로 키워놨는데 걔가 배신해서 걔를 이겨야 되는데 다른 애들 안 키워놔서 이길 수가 없어. 갑자기 트라우마가 생각나네. 하지만 그거는 이별보다는 배신에 가까운. 그렇네요. 그쵸. 유신아는? 저는 실제로 이별을 한 경험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였어요. 이렇게 한 살 더 많이 먹은 이제 친구가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그거 한 살이 더 많다는 걸 어린 나이에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왜 같은 학년인데 나이가 한 살 더 많지? 라는 점이랑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늘 모자를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제 머리가 없는 거죠. 머리카락을 다 밀어서.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모자를 쓰고 있구나. 이제 여기 겉으로 보이는 모자 밑으로 머리카락이 안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이 딱 지나고 나니까 책상에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꼬추에 나눠줄 테니까 책상 위에다가 꼬치를 얹어라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는 그냥 얘가 어딜 갔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을 겪었는지 모르고 그냥 꼬치를 하나 얹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친구를 못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참
참 뭐랄까 세심하다면 세심하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뭔가를 경험시켜주고 싶어 했던 분인 것 같네요. 물론 근데 헌화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았네요. 그러게요. 그냥 꽃을 얹어라라고만 얘기했으니까. 확실한 진짜로 친구를 잃은 경험이네요. 그쵸. 그러면 다음 질문이 좀 잔인해질 수 있겠다. 지금 와서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거를 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지우진아는? 잔인해. 근데 글로 담는 거 자체가 별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그런 지금 제일 친한 친구를 떠올리고 그거를 글로 옮기라 그러면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참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성이 됐네요. 영웅전 설포 얘기를 했던. 말씀하세요. 저도 말했던 앞서 말했던 저랑 정말 잘 친했던 친구가 친구의 트라우마를 딴 친구 사람한테 알려가지고 얘를 도와준답시고 하려다가 결국 잃게 된 일화가 있었는데, 저는 쓴다면 참 바보 같은 내 자신을 한탄하듯이 좀 우울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글 자체도 아마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은, 뭔가를 잃은 경험이나 상실감을 표현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말 꺼내놓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죠. 근데 이 작품이 그걸 좀 잘 해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를 잃었는데 그게 친구가 사실은 자꾸 떠올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로 이제 보내줘야 될 때 어떻게든 얘를 붙들고 학교에 가고 도와주려고 하고 몸에 추를 감게 하고 이러는데 결국 떠나보내야 되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죽음이라고 설명을 해내진 않아요. 그냥 떠올랐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라고만 얘기 나오는데 이 처리가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동화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니까 다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동화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애들 대부분 생각보다 똑똑하고 잘 알아듣고 되게 직관적이죠. 네, 맞아요. 동화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생각보다 좋은 작품이 많고 제가 봤던 것 중에는 밤톤 마을 하늘이네 라는 작품이 있는데 재혼한 가족 이야기예요. 입양한 애도 나오고요. 그런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자신들의 갈등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게 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웠어요. 처음 읽었을 때. 근데 애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동화 쪽에서 좀 유명한 소설이에요. 유명한 동화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이 가벼운 인사라는 글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읽고 나서 일단 감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동화와 청소년 문학과 그냥 일반 소설 이렇게 연령층이 다르잖아요. 네. 그 차이만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냥 읽어가지고 동화가 어떤 특성이 있다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읽고서 아 그렇구나가 끝났어요. 그냥 애들용이네 하면서. 애들용인 건 맞죠. 그리고 실제로 분량도 되게 작아요. 네. 네. 동화가 아마 일반 우리 단편 소설 내는 거에 반도 안 될걸요. 그래서 이 짧은 글을 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애들이 볼 수 있게 유지를 하면서 논조를 하기 쉽지 않은데 아쉽네요. 조금 좀 더 식강이랑 얘기를 나눌 수 있으려면은 서로 뭔가 좀 더 동화를 더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동화를 처음 읽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런 걸 잘 그걸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느낌상 아 그치
그치. 끝났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느낀 거는 엄청 단순하다. 별거 없다. 근데 동시에 그 상태에서 여운을 좀 남겨야 된다? 라는 느낌? 네. 그랬군요. 그 정도의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인상이라.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근데 아마 보통 소설과 성인들의 소설과 시를 다뤘던 시각으로서는 이 구조가 되게 단순해 보일 것 같아요. 확실히. 명료하고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신아는? 저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 동화들이랑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번에 이렇게 어린 왕자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사촌 동생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어린 애가 저번에 동화를 들고 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옆에서 있으니까 애를 돌봐야 되니까 그냥 애를 보면서 이렇게 책을 같이 봤었죠. 근데 그 동화도 뭔가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근데 그건 좀 확실한 면모가 있었어요. 그 나쁜 애가 나오고 이제 어떤 착한 애가 나오고 이제 이 작지만 조그마한 애가 있고 아까 전에 말했던 나쁘지만 이렇게 강한 애가 있는데 얘를 만남으로써 변화를 일으키고 좀 이타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동화를 읽었을 때는 뭔가 그런 이게 오라라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교지시켜주는 뭔가 등장인물이 있다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리고 보내줘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던 동화랑은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동화도 그 그림이 들어간 두더지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네, 그 똥주인 찾는 그런 동화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면 나니아 연대기나 꼬마돼지 데이브 같은 그런 동화를 생각하는데 이거는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완전 새로운 장르라는 느낌이어서 참 그런 게 제가 기존에 알던 거랑도 많이 다르던 것 같아요. 처음 보거나 아니면 익숙치 않거나 하더라도 이거 이전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제 달랐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났네? 그런 감상, 그런 인상. 그런 인상. 네, 스토리가 별거 없고 굉장히 인물 중심적이다 일단.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워야 되니까 인물 중심적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장도 간료 네, 그렇죠. 네, 간단 명료한 것 같고 네. 직관적인 비유, 은유 음.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네. 유신아는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터팬이라든지 아니면 보물섬이라든지 그런 동화를 봤었을 때는 뭔가 모험심을 자극하고 뭔가 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에서의 동화가 있었고 뭐 행복한 왕자라든지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든지 이런 동화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좋은 결과를 일으키고 이게 다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식의 동화였는데 이거는 이타적인 면모가 들어가 있지만 이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기존의 동화랑은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여러 동화를 읽어봤지만은 동화가 되려 일반 성인 소설보다 더 상상력이나 아니면 정말 예상치 못할 뻗어나가는 방향들이 있어가지고 의외성이 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동화의 경우 제가 잘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은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교훈적으로 끝내려고 하면은 되게 성인이 보기엔 되게 뻔해 보이고 그리고
이거 애들도 알아요, 심지어는. 이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교훈적으로 끝내겠네라는 거를 애들이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끝났다는 것도 않게 끝나면서 애들이 어떤 상실을 받아들이게 해준다는 데서 조금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마지막 부분 인상 어땠어요? 그 마지막에 반짝 여자애가 베란다로 이제 올라가면서 감상 자체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애썼잖아요. 이렇게 주도 달아보고 뭔가 사실 어떤 그거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게 있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땅에 붙들려고 애써보고 했지만 결국은 찾아와서 이렇게 장문에서 인사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슬펐다고밖에 말을 못하겠어요. 그 어쨌든 애쓰고 이 여자애를 좋아했던 그게 눈에 밟히니까 그래서 슬펐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식감도? 저는 제가 슬프진 않았고 아이들이 읽으면 이 대목에서 슬퍼하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목이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왜냐하면 대개 이제 동화들은 어떤 식이 되냐면 애가 갑자기 몸이 떠올라요. 위에서 신기한 모험을 해요. 돌아와요. 그리고 끝나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모험심을 자극하고 뭐 이런 식의 동화가 되겠죠. 그런데 이 동화는 아니에요. 딱 그 순간이 되면 그 마지막 순간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상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서 참 대단한 힘을 지닌 마지막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핵심이에요, 사실 이 동화에서는. 보통의 동화라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아니면 그냥 신나게 모험해서 내일로 또 놀아야지 하면서 아니 그 여자애를 계속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요? 보통 동화라면? 보통 동화라면은 아마 제가 봤던 다른 동화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가 계속 떠올라가지고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창들을 해가지고 결국 보내버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와서 나도 같이 떠오르게 됐어. 우리 같이 놀자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뚱뚱해도 넌 괜찮아라는 이런 동화도 있거든요.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일지 대충 감이 오는 그것도 있고 뭐 엄마를 팝니다 라는 동화도 있고 이거는 엄마가 너무 싫어서 엄마를 판다고 했다가 된통 혼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나쁜 어린이표라는 것도 있어요. 또 가방 들어주는 아이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교훈적인 내용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얘들아는 그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게 그 부분에서 참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거나 진짜 동화라는 걸 처음 접했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냥 은유는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네 해서 이제 거기까지인가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동화의 개념은 그 어린애들이 있는 그 그림책 아니면 외국 동화 아니면 마더부스 같이 애들 글자 배우는 인말 배우는 동화 아니면 그 동화와 성인물 사이를 오고 가는 나니아인데이 같은 작품 판타지로 가득 찬 모험 이야기 그런 걸 떠올렸는데 이걸 보니까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를 건드리는 그런 작품이길래 이런 것도 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예. 신춘문예 작품이잖아요, 게다가. 그쵸. 네. 아마 프로 작가들의 원숙한 무슨 동화가 아니고 신춘 작가인데 물론 소설 같은 건 하셨지만 네. 제가 만약에 썼다면은 그 아이가 한 명 날아가잖아요. 네. 왜 날아갔을까? 그러고 보니까 어제 내가 뭘 했더니 얘가 날아갔네? 그럼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도 날아가나? 근데 선생님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날려버리니까 그러고 맨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아서 나 혼자 남았네? 근데 경찰이 딱 잡아가는 거죠.
당신을 체포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죽였어. 죽였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렸어라고 해야. 하늘로 보냈어. 정의적으로 끝나는. 유신하는. 저는 감정적이고 서정적인 동화를 봤다 이런 느낌도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이 발이 떠있다라는 그 장면에서부터 그 장면을 읽고 있는 문장들이 얘가 무조건 그냥 떠나가겠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동화스럽게 좀 밝게 처리하면서 엔딩으로 나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 메리 포핀스였으면 메리 포핀스는 달랐겠다. 너무 본능적으로 딱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얘가 죽겠구나 이런 하늘로 날아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 사실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너무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어요. 그쵸, 이 작품에서 재미 요소를 찾자면 이 여자애가 죽었다는 걸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다는 거. 그게 다른 좀 동화들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책 먹는 여우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이제 책을 먹기를 너무 좋아하는 여우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몰래 책 훔쳐가다 막 먹고 막 소금 뿌려서 먹고 막 이래요. 그것도 어릴 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결국 잡히는데 이제 책을 너무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먹어요. 맞아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런 동화랑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게 달랐는지 좀 느껴지시죠? 제가 생각한 동화는 막 수학 귀신 이런 거거든요. 나도 읽었었어. 그래서 어쨌든 흥미로운 작품인 건 맞아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 동화 특집으로 좀 동화를 많이 읽고서 그래서 전 동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쓰기 어려운 장르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왜냐면 내가 보려고 내 이야기 쓰는 거는 성인 소설이 대부분인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애초에 딱 타겟팅이 나와 생각이 다른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쓰는 거니까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교훈적이어야 된다는 압박이 좀 있거든요. 동화도 써본 적이 있었지만은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을 뒤집어 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들은 대부분 그런 교훈적 이야기들을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흥미롭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랑 달랐다라는 게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지을 건데. 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는 3세에서 5세 사이에 어린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못 읽을걸? 근데 3세에서 5세 사이면? 읽어주면 모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학원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일단 8살 이후의 아이들부터나 이런 줄글로 된 글을 읽을 수 있고, 이 정도 분량이면은 한 9살에서 10살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유치원생도 안 돼요? 유치원생은 더 쉬워야 돼요. 더 쉬워야 돼요. 네, 동화가 그림도 잘 없고 글만 있는 동화잖아요. 이거는 그쵸. 이게 일러스트레이터 하나만 달려있는 신춘매 작품이니까. 근데 괜찮긴 한데 그런 줄글로만 된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대략 초등학교 3, 4학년인 돼야 그런 걸 간신히 읽고. 그럼 이 글은 타겟 독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3, 4, 5학년까지 될 것 같아요. 3, 4, 5학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독자 연령층이 높은 편이네요. 아마 그 식강은 아이들을 이제 잘 모르니까. 실제 다 이제 애들 보면은 이제 제가 하는 이제 학원에서는
국어논술을 할 때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있는데 10레벨쯤 되면은 고3 말에 이제 진짜 빠릿빠릿할 때 그 성인도 꽤나 읽는다는 성인들도 이제 하기 읽기 좀 힘들어하는 작품들이 있고 레벨 6 정도 되면은 빨간머리 앤, 나의 라임 오렌지나 뭐 이 정도고 그리고 레벨 3 정도가 이제 애들이 읽는 책인데 그게 책 먹는 여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 레벨 4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요. 레벨 4에서 5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되면 한 4, 5학년들. 이게 딱 맞죠. 그러면은 저는 그럼 추천하고 싶은 거를 바꾸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고학년. 네. 작가가 타겟 독자로 설정한 사람들이 읽어야 의미가 있죠. 저처럼 어른들이 읽기에는 그냥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식강형이랑 의견이 비슷하긴 한데 이제 만약에 조금 더 나이를 먹었어도 그 상실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라면은 좀 짧고 재밌으니까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아이들이 그러니까 뭔가 죽음을 겪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납득도 잘 안 되는 상태에 좀 혼란스러워하는 아이한테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네, 그 누군가를 잃는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감정을 점차 이제 해소해 나가는 거 잘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작품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그런 아이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과연 이게 아이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까?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에 떠나버렸다는 그 부분에서 이해를 못할 여지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책 좀 읽었다고 한다면은, 한 5학년 정도 됐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죠. 제가 가끔 정말 놀라운 친구들도 보기도 해요. 6학년인데, 레벨 7 정도가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레벨 7이면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게 레벨 7이에요? 그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레벨 6, 7 정도에 네, 있죠. 빨간머리 애니랑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는다고 생각하면 도중에 일단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사실 그 이문열이 썼던 여러 가지 비유나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이해한다 치면은 그 정도면 꽤 잘 읽는 편인 거죠.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은 이거 충분히 이해할 텐데 아마 더 어리면 이해를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도 좋은 동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곰팡이 점수. 네. 저는 83? 와, 역대급으로 높네. 왜냐면 제 이제 곰팡이 점수 매기는 기준은 제 취향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전혀 읽을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전 동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장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점수를 높게 주기는 그렇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 83. 네, 20대 남성의 기준에서 음, 그냥 그렇다. 83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33에 주고 싶어요. 이거를 동화지만 애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준에서 읽기 시작하면은 다른 작품도 또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역사서적도 읽을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작품들이 또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었거든요. 저는 너무 어릴 때는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했었으니까 이거를 이해할 때쯤 되면은 더 뭔가 책에 관해서는 넓은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3점 줬습니다. 저는 너무 좋게 봤는데 이 소설을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16점. 이유는요? 동화 중에
죽음을 이렇게 다뤄낸 동화는 저는 진짜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죽음이란 소재를 다 애들한테 전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 천국 나오고 왜 이렇게 발랄하고 해피해피하게 괜찮으실 거야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질문을 했던 것도 이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했을 것 같느냐는 질문도 사실은 이 작가가 그걸 표현 잘 해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16점. 저는 장르적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기준을 성인소설로 잡아서 점수가 너무 높게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종합하면 44점입니다. 네. 좋은 작품인데 아쉽네요. 어쨌든. 제가 평가 기준을 만약에 제가 좀 동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서 동화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으면 더 낮은 점수를 줬을 것 같은데 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비교했던 작품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작품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신춘 특집을 마무리 지을 건데 서로 감상이 어땠는지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저는 사실 시만 주로 봤었어요. 신춘 하면서.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설도 막 다 읽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더 재밌어진 것 같아요. 신춘문예 판이. 그게 제가 한창 읽었었을 때 한 10년 전이네요. 진짜로 10년 전이구나. 10년 전 때 막 한창 공부하면서 막 읽었을 때랑 또 많이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10년 전에 등단한 사람이 지금은 중견 작가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을 이제 뽑고 있으니까 심사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서유인 시인이 제가 10년 전에 이제 청년 시인으로 와가지고 유희경 시인하고 같이 이렇게 장난이란 동인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낭독회를 가가지고 사인도 받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심사위원 하고 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되게 장난치듯이 하자고 해서 장난이라고 이름을 지는 동인이었는데 그런 걸 얘기할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시인으로서의 재기발랄함이 아니고 중견 시인으로서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 눈에 따라서 역시 아무래도 영향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쭉 읽다 보면 예전보다 더 재밌는 시나 위트, 재치가 넘치는 것들이 많았다. 되게 재밌었다. 그리고 이번에 했던 네 작품 중에서 사실 소개 넘버원은 경향 신문에 나왔던 붉은 열매라는 소설이었어요. 네,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런 걸 뽑을 수 있느냐 아니고 뽑는 이런 판이라는 게 그런 좋은 작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를 되게 기분 좋게 했습니다. 저 이게 신춘문예라는 게 결국 문단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판가름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있던 그 흐름은 점점 더 고식해지고 따분해지고 좀 무거운 주제들로만 가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다시 문학 자체의 역할, 오락으로서의 기능, 서사로서의 재미 그쪽의 부활을 보여주는 작품이 뽑힌 것 같아서 저도 그 붉은 열매 굉장히 좋았고요. 마찬가지로 서정시가 이제 경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잘 쓴 웰메이드 서정시가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사탕을 가진 남자 찾기 그 시가 정말 좋았어요. 좋습니다. 유신은? 저는 보통 소설을 읽을 때 고전 쪽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젊은 글 쪽을 자주 안 읽거든요. 좋아하는 작가들을 찾아 읽거나 아니면 젊은 작가상 이런 거를 주로 읽고 이렇게 정말 신인 데뷔하는 걸 읽기가 잘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사실 너무 좋았고
생각보다 또 너무 재밌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 연도 참 재밌는 작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기뻤어요. 사람들이 신춘문예 작품도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신춘 특집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참 내년이 또 기다려지네요. 네. 어떤 더 좋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를 하면서 신춘 특집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인 주식과 NPD 거부광 웨인 아이비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